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작입니다. 오늘은 다소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가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현대 한국 예술가들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저의 견해인데요. 다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또 저는 14권의 시집과 기행문 등등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계에도 발을 드러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예술가들에게 역사학자 입장에서 뭔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보통 일반인들과 또는 저 같은 인문학자나 자연과학자들 또는 사회과학자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약간의 비논리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익에 관해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 예지력, 창조력, 이런 것들을 남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니까 인간이 발전하는데 또는 인간이 진보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호모란 이름이 들어간 이후에 호모, 그리고 특히 우리의 직계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아니면 그 이전 호모 사피엔스 단계쯤 가면은요, 인간은 본격적으로 예술 행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른 존재물, 특히 다른 동물들과의 차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술은 부단히 우리에게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술이 또 부정적 기능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주제로 삼는 것은 현대 한국의 문제거든요. 인류 문명이 지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제는 제 용어에 표현하면 시빌리제이션 쉬프트, 문명의 대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하거든요. 저는 그 인간을 데미휴먼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문명은 너무나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인간이 사는 것도 이제는 자연과 가까운 것, 자연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도시예요. 오직하면 메가시티, 메가리전이라는 용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원래 생물학적 특성과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편리해졌다고 그러지만 컨비니언스, 그 대신에 상실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도덕성도 상실하고, 정말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서구인들이 중세를 극복하고 근대화 시대가 있었고 다시 현대로 이행을 했는데, 우리는 근대화 현대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해서 경험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바로 인간성의 상실이죠. 우리는 그동안 살았던 공간도 잃어버리고요, 시간도 망각한 겁니다. 당연히 공간과 시간의 합으로서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명사적인 문제, 세계사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는 민족사적 문제가 더 증폭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시잖아요.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이 됐고 정말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우리는 적대감을 갖고 있고, 남한 내부에서도 말 그대로 사상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상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담당자, 주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정치가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게 다 흔들어 주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맡겨요? 사회과학자도 있고 자연과학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이 끝없이 뭔가 가치를 지향하는 것, 이상을 구현하는 것, 이런 욕구와 의지를 갖고 능력을 가진 것은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예술가들 보세요. 고급 예술, 저급 예술 구분이 애매하죠. 고급 예술 아니면 대중 예술을 막론하고 우리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특히 대중 예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대중문화와는 가난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충격을 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전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내용을 들은 적도 없지만 기생충이란 단어 자체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은 용어에 따라서 인식의 영향을 받고요, 인식이 실천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에 변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적어도 도덕적인 것, 공동체의식이 강한 것, 남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의로운 삶, 영웅, 이런 것들이 삶의 지표인 것으로 실천이 될 덕목으로 알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이 돼도 저는 덜 변질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랫세대들은,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가 좀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흔히 말해서 본인들이 예술가라고 본인들이 자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한 음악도, 미술도, 특히 영화, 음악, 이런 대중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는 정말 몰가치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용어 자체가 싫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 1분씩 서너 번이니까 제가 통틀어 한 3분 정도 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느낀 것은, 첫 번째는 이거는 흉내 모방이로구나. 누구 거? 서양 문화, 그리고 먼저 있었던 일본 문화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등등과 흡사한 느낌 확 받았어요. 거기 담고 있는 내용도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 말에 어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판할 겁니다. 그래도 제 입장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보더라도 느낌이란 것이 있거든요. 저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생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극소수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비판적이거나 근거 없더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특히 제가 반쯤 몸담고 있는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을 보면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표현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 밖에도 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드러나요. 소재 문제를 볼까요? 너무나 편협해요. 공간적으로 우리는 그저 도시 아니면 한반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간은 넓거든요. 그 넓다는 것은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뇌세포가 있고요. 여기에도 무궁무진한 너무나 광대한 우주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서 우리 삶의 대부분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와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적어도 근대적 삶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삶을 우리가 조명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공간도 한반도가 아니라 더 확장을 되죠. 우리나라의 해양과 관련된 문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주를 배경으로 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토지라든가 혼불이라든가,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약간의 작품에 뭐가 있습니까? 있구나. 이광수가 이를테면 무정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무대를 지청을부터 만취를 넘어서 이루크츠크의 바이카루를 언급한 거는 있죠.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소재도 일상적인 삶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사랑 얘기, 이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소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왜 우리는 늘 중국의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책에 열광을 합니까? 일본의 대망이라는 것에 열광하고, 유럽에 가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열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과거 시대에, 고대에 또는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예술 작품을 열광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주제와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없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서양인들은 꾸준히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온갖 걸 다시 끌어내서 재해석하면서 문학 작품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판타지 영화부터 판타지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는데 참 저는 답답해요. 최근에 들어서 저에게 감동을 준 것 중에 하나는 1937년도죠. 그때 바로 현재 연해주일 때 있었던 우리 백성들, 그리고 독립군들의 주력군 겸 또는 협조자였었던 우리 동포들이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이송돼서 중앙아시아의 벌판에 곳곳에 내버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에 관해서 최근에 들어서야 소설다운 소설이 나와서 제가 감동을 주었거든요. 역사학자로서는 당연히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글도 썼지만은 우리는 다룰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특히 1970년대에 새롭게 우리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것은 그 당시 때 시대적 상황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 때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정치적 압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예술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정적 성격을 띄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권 세력과 한편이 되거나 아니면 정반대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극히 정치 지향적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술계에서 적잖은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술가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본인들은 굉장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작을 하고 물력도 없고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현실에 가장 아부하는 세력도 예술가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역사 이래 그런 일이 있었고요. 현대사 이유를 볼까요? 이를테면 히틀러의 제3제국에 봉사한 사람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정권에서 가장 특혜를 받은 계층 집단이 바로 예술가들 아닙니까? 소비에트, 중국, 북한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사에서는 양쪽이 갈라지다 보니까 정권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흔히 말하는 범예술가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거 곤란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정치 문제에 몰두합니까? 예술가들이 다뤄야 될 주제가 얼마나 많은데 가장 궁극적인 것, 구원하는 것, 그리고 예술가들만 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가 있는데 이걸 지금 많이 망각하거나 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소재와 주제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들을 주제와 소재로 삼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예술활동들 중에서 특히 대중예술은 대부분 비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 생물학적 본능과 생활적 본성 때문에, 그리고 가치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왜 자꾸 한쪽 면만 강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도덕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모습만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선적 측면이 있고 인간의 사고가 속박되고 행동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가 됐어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세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깨부수는 것이 일상으로 되어 있고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마치 선하고 진보인 양 착각하게 된 거고요. 한국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예술가들은 정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창조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자의식이 부족해요. 이건 확실한 건데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거기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왜 한국의 예술가들이 이런 특성을 갖게 됐을까를 살펴봤는데요. 큰 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즉 생태환경이 좋아서요. 우리는 사실은 자연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친하게는 받아들이는데 정말 두려워하거나 위경심을 갖거나 공격하는 면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일본 열도라든가 그리고 중국 지역이라든가 만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기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생태환경이 너무나 풍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앙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 예술가들은 삶의 궁극적인 모습, 삶의 가치에 대해서 덜 자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고통 심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가치 있는 진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운 고통과 살 비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대작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민족은요, 기본적으로 좀 편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집단들은 외적 충격이 강한 건데요.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고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외적 충격을 상당히 덜 받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이 집단 전체에 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절멸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겪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집단에 대한 자의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집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야겠다는 이런 방어의식,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우리를
드러내는 작업을 소홀히 한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꽤 오래전부터 고려 말기부터 특히 조선시대 때는 중화권의 한 주변부적 존재가 된 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독자성, 창조성,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미술을 보세요. 조선 중기가 지나고 후기에 접어들면서야 비로소 진경산수라고 이름을 붙은 우리 진짜 생태환경, 자연환경, 인간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진솔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김홍도 등의 풍속화예요.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원래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중기가 하고 후기로 넘어갈 때쯤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렸고 우리 스스로의 고민을 조금씩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일본의 식민지, 6.25, 근대화 과정 몇몇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근현대사에서 특히 현대사에서 우리만큼 어려움을 겪은 집단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대작이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문학에서는 그래도 몇 분을 들 수 있고 걱정해요. 사실은. 야, 웃기는 놈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당돌하고 대담하게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의 예술가들에게 이러이러한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재를 다양하게 해야겠다. 공간적으로도 확장을 해서 유라시아 아니면 우리 디아스포라가 남미까지 갔으니까 이런 공간적으로 확장을 하자. 시간적으로는 지금 현대 문제, 70년대 이후의 문제 아니면 그 이후의 문제 이것만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 이전 시대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려시대 때도 있고 장보고의 문제도 있고 발해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발을 외치면 무엇합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열도 진출도 있고 그 이전도 있고 그 이전에 신석시대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삶, 그들의 고뇌 이거 왜 못 만들어요? 그리고 후기 구석시대 우리랑 연결될 수가 있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경기대 파주 지역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식의 고민을 했을까? 이거 시라든가 소설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만 고생합니까? 여러분들만 삶에 대해서 고뇌합니까? 그들이야말로 더 처절하게 삶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편하게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죠. 내 살과 내 혼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좀 신원을 복원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술가들에게 특히 문학인들에게는 소재를 좀 더 다양하겠다. 주제, 특히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얘기해요. 돈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술가라고 자처지 마시고요. 남보다 뛰어났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 버리세요. 정보를 많이 가졌다든가 어떤 기호를 장악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색다른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나이 든 다음에 읽은 책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더 젊은 시절에는 어린 왕자도 있고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를 주연 갈매기의 꿈도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작품들이 없죠? 전 음악계에도 할 말이 많아요. 17세기 말부터 해서 18세기 끝에까지 이른바 서부 유럽부터 북부 유럽 확장되면서 그들이 표현했던 그런 음악 이거 없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의 조각도.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술가들이 주제를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표현 양식이 늘 유행을 따라야 되는 거죠? 스타일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 시대, 한 지역에서, 한 파에 의해서 그들이 폐거를 이루면서 그들의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다면 그건 예술가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표현 양식이 자유로운 것이 다른 것과 다른 바로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스타일은 늘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일이 나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실질적으로 예술의 탄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의 예술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 예술 또는 미학의 본질, 가치, 그리고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떠오릅니다. 작고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셨고 또 창작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선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소명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부단히 애를 쓰셨고요. 그리고 예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가득 찬 삶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